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영환입니다. 대통령 부인 특검으로 여야가 맞서 있는 가운데 정치권의 관심은 온통 내년 총선에 가 있습니다. 9개 민방 특별 대담 오늘의 주인공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입니다. 자, 김 위원장은 과거 민주당에서는 총선, 또 국민의힘에서는 대선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진보와 보수, 또 여야를 넘나들면서 이 탁월한 리더십을 선보였죠. 자, 내년 4월 총선의 시대 정신, 또 총선 결과를 좌우할 이슈는 무엇인지 김 위원장에게 직접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원장님, 날씨가 아주 추웠는데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83세십니다) 네. 지금 활동하시는 거 보면 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뭐 아주 왕성하신데 특별한 비결이 있습니까? 뭐 특별한 비결이 없어요. 편안한 마음으로 그저 매일매일 생활에 충실하니까 그래서 건강에 유지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말씀하시는 거 보면 나라를 많이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 실질적으로 뭐 나도 정치권에 참여한 지가 벌써 40여 년이 되는데 나라가 정상적인 방향으로 발전을 하였으면 하는 것이 아주 무엇보다도 중요한 소위 소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을 볼 것 같으면은 국민들이 별로 그렇게 삶에 대한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뭐 일반적으로 통계에서 나타난 것처럼 봐도 대한민국이 지금 개발도상국을 넘어서 선진국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 행복을 느끼는 국민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국민의 뭐 한 80% 가까이가 갈등 구조에 빠져 있어가지고서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회 지표를 볼 것 같으면은 미래가 좀 암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출산율이 지금 금년에 뭐 겨우 0.7% 정도 이렇게 이르게 되고 사실 뭐 노인 빈곤율이라든가 자살률이라든가 이런 거 볼 것 같으면 선진국 중에서도 최고봉을 달리고 있는 그러한 형편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문제를 정치권이 좀 제대로 좀 인식을 하고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는 건데 그런 노력이 별로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지금 뭐 정치권을 볼 것 같으면은 두 당이 서로 입씨름만 하는 그런 세월을 갖다 보내고 있기 때문에 국민으로서는 굉장히 답답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은 이제 이런 것들이 양당의 극단적인 진영 정치의 원인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양당의 허공에다 주먹질하고 있다. 그러니까 생산적이지 못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 정당이 국민의 생활과는 관계를 하지 않고 서로 당리당략에 사로잡혀 가지고 서로 간에 공박만 하는 그것에 좀 전념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늘 강조하는 게 뭐냐면 뭐 야당은 그렇다고 치고 여당은 그래도 대국민을 상대로 해서 일을 해야 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당이 대국민을 상대로 해서 이러는 모습이 보이질 않고 그저 야당하고 그냥 공방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국민들이 사실 정치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고 이를 가지고 나라가 되겠느냐 하는 그런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저 이제 내년 총선이 이제 100일하고 한 열흘 정도 남았습니다. 현재 여론조사나 이런 걸 보면 그 대통령 그 국정 지지도가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결국은 법무장관인 한동훈을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영입을 했습니다. 한동훈 얼굴로 총선을 치르겠다는 건데 이게 잘된 선택일까요? 나는 사실 뭐 지금 집권 여당으로서 국민의힘의 상황을 볼 것 같으면은 정치적으로 볼 적에 굉장히 좀 한심한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집권 여당이 지난 1년 반 동안에 비대위 체제를 지금 3번이나 가동하고 있고 네. 그 집권당 내에 그래도 정치를 그래도 오랫동안 했다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도대체 지금 한국이 당면하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기에 당을 이런 모양까지 끌고 왔느냐 하는 걸 생각하면 과연 이 사람들이 비대위를 만들어 가지고 진짜 성공할 수 있을 것이냐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한동훈 전 법무장관으로 말할 것 같으면 사실 유능하고 젊고
이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장점을 가지신 분이에요. 예. 그러나 이 여당에 대한 소위 국민의 소위 선거에서의 평가라는 것은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지 당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관심을 갖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당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국정 운영이 국민의 의사에 제대로 잘 반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를 판단해야 되는데 그러한 판단을 갖다 못하기 때문에 당만 뭐 어떻게 하면은 표가 나오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 소위 10월 달에 열렸던 강서 보궐선거를 갖다가 볼 것 같으면은 거기에 사실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선거 결과에 대한 표심을 제대로 잘 분석하면은 왜 그러한 현상이 생겨났냐를 갖다 알 수 있을 텐데 그거를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서 그저 당만 어떻게 이리저리 좀 변화를 시킬 것 같으면은 내년에 총선에 이길 수 있다. 이거 큰 착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사람만 좀 어떻게 뭐 새롭게 동원을 해가지고서 갖다 이제 공천을 하면은 선거 이기지 않나 하는 이런 발상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사실 과거 선거 때 뭐 하던 방식을 그대로 쓰고 있는데 지금 솔직하게 얘기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소위 의식 수준이라는 것이 과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달라진 겁니다. 수준도 높아졌고 또 그 사람들이 아는 게 너무 많아요. 이 정보 사회에 있어서의 유권자들의 행태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제대로 잘 당이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좀 결여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봐요. 지난번에 이제 보선 완패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뭐 국민은 무조건 옳다 그랬는데 위원장님 보시기에는 뭐 전혀 바뀐 게 없다 이런 말씀 같아요. 그렇죠. 국민이 옳다고 그랬으면 국민이 뭐를 원하는지 거기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 모습은 보이질 않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런데 한동훈 장관이 이제 어제 퇴임 자리에서 서민 약자 편 또 나라의 미래를 대비하고 싶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그야 뭐 사실은 좋은 말을 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사실 국민의힘의 정강 정책을 바꾸고 같으면은 지금 우리 국민이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을 갖다가 해결할 수 있는 조항들이 다 있습니다. 지난번 선거 때도 대통령 선거 때도 내가 일정 기간 동안에 선대위를 관장을 할 적에 제일 강조했던 것이 뭐냐면은 약자와 동행을 갖다가 하라는 걸 갖다가 좀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네. 그것도 몇 번 하다가 그냥 시지부지 없어져 버리고 지금에 와서 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일반 국민이 상당히 실망에 사로잡힌 게 뭐냐면은 지난 3년 동안에 소위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소위 자영업자라든가 뭐 소상공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그 경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빚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 지금 뭐 가계부채율이 참 세계에서 제일 높은 뭐 이상으로 지금 다 치닫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정권이 바뀌면 그런 문제가 조금 어느 정도 해소가 돼서 저희 자기네들의 경제 상황이 좀 나아질까 하는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전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강서 보궐선거에서 그와 같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네. 자,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다 이렇게 주장하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그 여론조사 이런 걸 보면 이 젊은 세대나 중도층서 많은 기대가 있다. 그리고 대통령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신뢰관계가 있기 때문에 좀 독재적 행보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그거는 뭐 국민의힘의 희망사항이고 네. 한동훈 장관이 젊고 좀 신선하기 때문에 젊은 층에서 기대를 많이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 젊은 층의 기대를 갖다가 받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최근에 지금 상영되고 있는 서울의 봄이라는 그 영화를 보고 네, 같으면 저도 봤습니다. 예. 거기에 지금 이 관객 수가 지금 금주 말이면 한 1,000만 명 이상 돌파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주로 찾는 사람들이 20, 30대 젊은 층들이 주로 많이 가잖아요. 심지어 어떤 층들은 뭐 2번, 3번씩 봤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현상을 봤을 적에 과연 그런 젊은 세대의 소위 기대를 갖다가 한동훈 장관이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는 회의적으로 생각을 해요.
이제 국민의힘 고문들이 뭐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지금 배 12척 남아 있는 상황, 그러니까 임진왜란 때 그 국가 위기 상황을 이제 비유를 하면서 이순신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반대쪽에서는 결국 원균 된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내가 보기에 그런 비유를 하는 사람 자체가 정치적인 식견들이 좀 모자른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상황이 그때 뭐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배 12척을 가지고서 외적을 물리치는 그런 이 정치적인 상황이라는 건 그거와 완전히 다른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제 한동훈 장관이 이제 비대위원장으로서 이제 첫 발을 내딛게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가장 먼저 당면하게 될 문제가 28일 날 이제 김건희 특검법 통과되지 않겠습니까? 요 문제를 용산과 다른 생각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지 이게 아닐까요? 아니 그거는 만약에 저희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통과가 되면은 그거는 방법이 대통령에게 주어져 있는 비도권을 행사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거 거기에 달려 있는 거지. 뭐 한동훈 지금 비대위 체제가 그 자체에 대해서 뭐라고 사실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까지 이제 나온 이 얘기를 보면은 한동훈 장관이 이제 이 악법이다. 그래서 독소조항 얘기를 꺼내고 해서 이 특검법을 개인적으로는 받을 생각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느낌도 있거든요. 아니 그거야 이제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뭐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이에 상당한 갈등이 생길 수도 있을 건데 과연 그게 그 한동훈 장관의 생각대로 처리되거나 또 혹은 또 대통령이 앞에 한동훈 장관의 미래를 위해서 그거를 한동훈 장관의 의사대로 받으려냐 하는 건 우리가 두고 보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위원장님이 보시기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성공하기 위해서 어떤 걸 해야 될까요? 몇 가지를 꼽아주신다면. 아니 제가 보기에 제가 뭐 다른 데서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한동훈 장관이 과연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여론조사를 볼 것 같으면은 부정이 60%를 훨씬 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 부정이 왜 어떤 요인에 의해서 생겨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을 철두철미하고 있느냐가 거기에 달려 있다고 봐요. 그게 가장 중요하다. 예, 그래서 그러한 인식이 철두철미하면은 부정적인 요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가 내놓을 수 있는 방안을 뭘 갖고 있느냐 거기에 달라서 내가 보기에 한동훈 비대위 체제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네. 자 이제 또 한 가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등판하면서 지금 이제 논란이 됐던 게 상명하복식 이제 수직적 이 당정 관계였는데 이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뭐 그건 한동훈 장관의 앞으로의 소위 처신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서 성공하기 위해서 지금 참조로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은 한동훈 장관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의 경험이 없지만 검찰총장에서 바로 나가서 대통령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도 바로 가서 지금 당을 그런 식으로 운영할 수 있겠다 하는 이런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대통령이라고 해서는 일단 되고 것 같으면 헌법상에 주어진 권한에 의해서 그저 임의대로 생활을 할 수 있지만 당이라는 생리적으로 그러한 식의 소위 통치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조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철두철미한 사전 인식이 없이 가서 그냥 참 일반 상식적으로 뭐 상명하복이라든가 뭐 이런 측면에서 당을 운영하려고 그럴 것 같으면은 내가 보기에는 당이 운영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사실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취임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당을 완전히 장악했다고는 지금 전제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하는 것은 두고 봐야 할 일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오히려 김기현 대표 체제보다 당에 대한 장악력이 강해졌다. 이렇게 뭐 보시는 그렇게 말씀이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일장일단이 있어요. 지금 그렇게 해서 한동훈 지금 비대위원장 내정자가 윤 대통령과 개인적으로 치밀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이 할 수 없는 말을 자기가 할 수 있느냐 하는 막 그런 가능성은 난 가지고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거를 관철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난 봐요. 네.
김건희 여사의 이제 특검과 관련해서는 여론조사를 보면 한 70% 가량의 국민이 그걸 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풀어가야 될지 조언을 주신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의 말을 보면 무슨 독소 조항을 좀 빼면은 받아들일 수도 있다. 뭐 그리고 특검의 시작을 갖다 내년 선거 이후로 하면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인데 그건 앞으로 여론의 항배에 따라서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마 깊이 생각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한동훈 비대위 체제가 만약 실패하면 한동훈 개인도 이제 정치적으로 타격을 입는 거지만 대통령 입장에서도 더 큰 타격이잖아요. 대통령이 어떻게 변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 4월 달에 총선이라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정부로서는 절대절명의 순간이라고 네. 생각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채비를 갖다가 철두철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동훈 위원장의 경우에는 막 이 선거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정치적으로 엄청난 네. 디메이지를 갖다가 얻을 수밖에 없게 돼 있고 그 한동훈 장관 하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정부의 전체에 대해서 아마 치명적인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를 그렇게 참 심각하다고 판단할 것 같으면은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행동 반경을 좀 넓혀줘야 하는 그런 책임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걸 행동 반경이 넓어지지 않으면은 한동훈 장관의 운신폭이 커질 수가 없다고 해요. 그렇게 되면 선거 관리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한동훈 장관이 운신폭이 넓어서 당에서 뭐 여러 가지 이러저러 한다고 하더라도 이 국회의원 이 총선의 평가라고 보는 것은 국정 운영의 결과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거지 뭐 당 어느 개인이 어떻게 움직였다는 데는 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해도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 이제 김기현 대표가 이제 사퇴를 했고 윤핵관이라고 불렸던 장제원 의원도 이제 불출마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거는 기득권 내려놓기로 보세요? 아니면 밀려서 한 걸로 보세요? 아니 나는 그 기득권 내려놓은 거 뭐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고 김기현 대표가 대표직을 사퇴하는 것이 유권자에게는 별로 큰 관심 사항이 아니에요. 그건 당 내부적인 문제지 유권자가 그거를 보고서 선거에 대한 표심을 결정한다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일전에 이제 보도된 걸 보면 국민의힘의 이제 내부 자체 분석 결과 판세 분석을 봤더니 서울에서 6석 건지기도 어렵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내가 사실은 지난 21대 총선 때 당시에 미래통합당의 총괄 선대위원장을 하면서 수도권에 대한 유세를 갖다 내가 굉장히 많이 하고 돌아다녔어요. 그때 상황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유세하는 과정에서 내가 유권자로부터 받는 그 느낌이라는 것이 굉장히 참 이 심각한 상황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가졌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 국민의힘에 지금 다음 선거를 준비하는데 좀 당부하고 싶은 거는 그때도 사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보수를 대통합을 할 것 같으면은 의석을 뭐 160석 이상 얻을 것이라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제발 이런 착각은 이번 선거를 기해서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 잘 아시다시피 지금 지난번 강서 보궐선거에 있어서도 국민의힘이 진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 대통령실 쪽에서는 오히려 뭐 승리도 할 수 있는 그러한 확신을 가졌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뭐 국민의힘에서 만약에 지더라도 5% 이하로 질 거다. 그런데 결과로 나타나는 걸 볼 것 같으면은 강서 선거구 20개 중에서 16개 선거구에서 10% 이상 졌습니다. 네. 5개 나머지 4선거구에서도 역시 5% 이상 졌어요. 그러면 그만큼 이 국민의힘의 소위 선거에 대한 판단 능력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발 이번에도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가 됐으니까 선거를 잘 승리할 수 있을 거다. 이런 막연한 기대만 가지고서는 선거를 나는 승리로 끌 수 없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잘못하면은
자기네들이 분석했다고 다른 서울에서 6석밖에 못 얻을 수밖에 없다 하는 이것이 결국 가서 지난 2000년도에 실시한 21대 총선에서 보았던 그러한 형태의 선거 결과가 수도권에서 발생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이건 뭐 우리가 다른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당이나 이 윤석열 정부에서 치명적인 결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난번 이 강서 선거를 볼 것 같으면 강서 보궐선거의 결과가 지난 21대 총선에서 나타난 결과가 비슷해요. 네. 그러니까 그러한 같은 것이 또 반복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결국은 다른 변명은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강서 보선 이 결과를 보면 당 지지율은 사실 이제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비슷한데 네.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하고 연동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 사법 리스크로다가 상당히 공격에 빠졌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지난번에 강서 선거에서도 이재명 리스크라는 거는 그 당시부터도 있었던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 결과는 21대 총선에서 나타난 결과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어떤 뭐 개인의 어떤 이런 문제가 일반 국민이 그렇게 그거에 대해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해서 김건희 특검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도 일반 국민은 별로 크게 관심이 없어요. 네. 뭐 여론조사를 하면 70%가 당연히 특검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나타나지만 실질적으로 투표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자체가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좀 유능한 모습을 보이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자, 그런데 그 뭐 이준석 전 대표는 이제 뭐 27일 날 탈당하고 신당을 창당한다니까 내부의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예를 들어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이렇게 쫙 해서 이렇게 띄우면 그런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을까요? 그게 다 참 난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정치적으로 보면은 유치원 사고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뭐 유승민 선대위원장이 되고 뭐 설사 뭐 이준석이 선대위원장이 된다 이렇다고 해서 표심이 크게 변동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아무런 영향을 안 준다 그런 말씀이시죠? 솔직히 얘기해서 뭐 흔히 얘기해서 뭐 이준석 전 대표를 갖다가 다시 당으로 불러들일 수 있다고 희망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나는 뭐 괜히 쓸데없는 불가능한 걸 갖다가 바라는 거고 거기 같고 그다음에 이준석 그 전 대표의 경우에도 자기 스스로도 자기 정치의 입지를 어떻게 발전해 나가야 한다는 걸 생각을 하는데 지금 순간에 이준석이 만약에 국민의힘에 다시 합류를 한다고 했을 적에 이준석의 정치 생명은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예. 자, 그래도 이제 뭐 정치는 이제 생물이라고 하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뭐 온갖 방법을 다 쓸 것 같은데 앞서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이 이제 유능한 민생을 펼쳐가는 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이제 수평적 당정 관계를 해서 민심을 그대로 좀 전달하는 거. 또 한 가지가 이제 아마 물갈이를 통해서 새로운 인물을 영입할 것 같거든요. 이것도 전혀 효과가 없을까요? 아니 사실 지금 이제 남은 3개월 동안에 당과 대통령실과 정부하고 수평적인 관계를 해서 뭐를 얼마만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이게 사실 무슨 여당이 국민으로부터 완전히 소위 이반이 될 것 같으면은 사람을 아무리 갈아봐야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건 과거에 뭐 자유당 시절에서부터 쭉 경험해 본 바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사실 대통령에 대해서도 지적할 부분을 꼭 집어서 정확하게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야당보다도 더 이렇게 아픈 부분도 많이 이렇게 찔렀어요. 그렇다 보니까 신당을 만들게 되면 오히려 야권의 지지층의 표를 좀 잠식하는 거 아니냐. 뭐 일부 야권의 표도 이준석 전 대표한테 갈 수도 있죠. 근데 사실은 가장 큰 잘못을 한 게 뭐냐면은
이준석 대표라는 사람은 국민의힘의 대표가 될 적에 그 사람이 뭐 국민의힘의 내부적인 그 세력도 없던 사람이에요. 네. 그런 사람이 사실은 대표가 됐다는 것은 국민의 지지에 의해서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국민의 지지에 의해서 된 대표를 갖다가 뭐 별다른 문제도 없이 그걸 갖다 징계를 해서 몰아내버렸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국민의힘이 내부적으로 이런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 이제 신당 문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이제 27일 날 탈당을 하고 본격적인 신당 행보를 합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성공하실 걸로 보시나요? 내가 보기에는 이준석 지금 이 대표가 신당을 만들고 총선에 임을 것 같으면 상당수의 소위 성공률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퍼센테이지로 이야기하면 여쭤봐도 될까요? 뭐 의석이 뭐 30석이 될지 40석이 될지는 그 정도. 모르겠지만 뭐 그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예전에 호남 기반의 이제 국민의당 안철수의 그 경우가 좀 성공을 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정도는 얻을 수 있다 의석을. 예, 이번에는 뭐 사실 옛날 국민의힘을 만든 안철수 씨는 호남을 상대로 해가지고서 결국 가서 호남을 완전히 석권함으로써 이제 그런 의석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는데 이번 이준석 대표의 신당이라는 것은 어느 지역에 국한하지 않고 전국적으로 그거를 동조하는 세력이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사실을 보면은 이준석 전 대표가 만드는 신당이 한국 정치를 갖다가 약간 좀 바꿀 수 있는 기폭제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네. 이준석 신당이 이제 아직은 뭐 어떤 비전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지 않고 있지만 저는 이제 마크롱을 좀 떠올리게 되는데요. 2017년에 39세 나이에 대선에서 승리를 했고 기성 정당들이 아주 완패했잖아요. 네. 마크롱처럼 될 수 있다고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데 사실은 마크론의 등장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사실 프랑스 5공화국을 만든 드골 대통령 때 프랑스의 소위 근대 프랑스를 기초를 닦아놓은 이후에 드골이 물러난 다음에 이제 등장한 보수 정권, 사회당 정권 할 거 없이 더 이상의 발전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굉장히 짜증을 내게 됐고 그 자체를 갖다가 소위 마크론이 제대로 지적을 해가지고서 국민의 지지를 받고 그럼으로 인해서 두 당이 몰락을 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우리 시점에서 볼 것 같으면은 우리도 거의 비슷해요. 지난 87년 지금 현 헌법 체제에서 사실은 90년대 이후에 이 모든 정권이라는 것이 그 전에 만들어 놓은 기반 위에서 그저 기생하는 그런 식의 소위 국정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전혀 해결이 안 되고 네.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그거에 대한 인식이 내가 보기에 어느 정도 철저하게 되지 않았느냐. 과연 이러한 양당 체제 가지고서 이 나라가 더 이상 미래를 위해서 발전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이런 회의를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준석 신당이 등장을 해가지고서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갖다가 제대로 제시할 것 같으면은 네. 이 정치 풍토를 갖다 바꿀 수 있는 소위 국민들의 판단이 나올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마크롱 같은 경우는 중도 실용주의적인 접근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진영 정치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지금 이준석 전 대표도 그런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그건 본인이 어떻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안 하면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위원장님은 지금 우리나라의 국민의힘은 프랑스의 공화당, 또 민주당은 뭐 사회당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뭐 그렇게 비교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몰락할 수도 있다는 생각까지 하십니까? 뭐 몰락은 안 하겠지만 점차적으로 이제 새로운 신진 세력이 들어가 가지고서 정치의 풍토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질 것 같으면은 점차적으로 좀 축소되는 모습을 보일 수 있겠죠. 네. 또 한 가지 관심은 신당과 관련해서 이준석 신당이 있고 지금 금태섭 또 신당이 있습니다. 이 두 신당은 합쳐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내가 보기에는 그 두 사람 간에는 서로 어느 정도 의견이 잘 교환이 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거기에 민주당에서 빠져나온 이낙연 신당이 합류하는 게 득이 될까요? 실이 될까요?
내가 보기에는 그 당이 성립이 되는지 안 되는지 두고 봐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 미리서 그 얘기는 뭐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위원장님은 이제 이낙연 신당에 대해서는 과연 신당을 만들까 약간 의구심을 갖고 계신 거죠. 뭐 내가 저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은 우리 이낙연 저희 전 총리는 다른 정치인들하고 조금 특색이 있는 다른 거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데 그분이 민주당에서 국회의원 생활, 도지사, 총리, 당 네. 대표 뭐 지난번까지도 해서 서울 종로에서 막 압도적인 표로 당선되고 그러던 분이 갑자기 당을 버려버리고서 새롭게 무슨 정치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갖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 개인적으로 잘 수긍이 안 가기 때문에 얘기 말씀드립니다. 네. 네, 이낙연 대표는 그 대한민국 생존 전략이라는 책을 이제 미국에서 돌아와 썼는데 예. 거기 보면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스톡홀름 증후군에 걸려 있다. 그러니까 그 인질이 이제 인질범에 동화된다. 그러니까 고쳐 쓰기 어려운 당이다. 그렇게 보면은 신당 만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고치려고 과연 노력을 해봤느냐 하는 이것도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예? 지금 소위 정당이라는 건 내부에서 소위 정치 세력 간의 권력 싸움을 하는 건데 권력 싸움에 밀렸다고 그래가지고서 뭐 나와서 딴 당을 만든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내가 보기에 성공 가능성이 있겠느냐 하는 회의가 들어요. 그래서 이낙연 또 전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대표직에서 물러나고 통합 비대위를 하면 신당을 멈출 수도 있을 것처럼. 그 내가 보기에 뭐 그래 지금 상황에서는 뭐 그런 조건이라도 내서 그건 받아들이지 않을 조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조건을 다 제시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요. 자, 이제 이낙연 신당이 가능할지 안 할지, 이거는 이제 호남 민심하고도 직결되는데, 안철수의 이제 국민의당 성공은 호남의 절대적 지지가 있었던 거죠. 예. 근데 지금은 뭐 호남이 뭐 그런 지지는 보내지 않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어찌 보면 이준석을 포함한 제3의 신당이 우리 극단적인 진영 정치를 극복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노태우 정부 때죠. 그때 3당 체제 아니었습니까? 예. 합의를 통해서 엄청 많은 일을 했더라고요. 뭐 옛날에 그 노태우 대통령의 그 소위 3당 합당이라는 것은 사실 한국 정치에서 비정상적인 상황을 만들었던 건데 결국은 그때를 한번 회상을 해보면은 여당이 뭐를 생각해야 되냐는 게 떠오를 수 있어요. 3당 합당을 해가지고 92년에 우리가 14대 총선을 하게 됐는데 14대 총선에서 당시에 소위 자민당이라고 하는 이 정당이 그 당시에 의석이 3분의 2가 넘었었어요. 네. 그러니까 14대 총선을 앞두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예측을 했냐면은 3분의 2가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180석 이상의 의석이 확보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결국 가서 선거를 놓고 보니까 과반수를 미달하는 선거 결과를 갖다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당은 항상 좀 조심해야 할 게 뭐냐면은 너무나 자신 있게 판세를 갖다가 분석을 하다가 계속 그런 룰을 갖다 보는 상황이 되는데 이번 4월 총선에도 그런 룰을 범하지 않기를 나는 바라는 겁니다. 이제 위원장님은 삼지대 신당을 추구하는 정치 세력에게는 이제 멘토로 통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좀 알아보니까 위원장님이 이제 독일의 그 합의형 민주주의 그 부분에 대한 측면에서 또 그런 생각을 가지신 것 같거든요. 어떠세요? 독일은 어떻습니까? 아니 독일이라는 나라는 체제가 완전히 다르니까 거기는 뭐 처음서부터 내각제를 실시를 했고 소위 당시에 소위 연방공화국이 탄생하는 과정에서 서독의 소위 각종 선거법이나 기본법을 만들 적에 성전국의 영향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전국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어느 정당도 막강한 힘을 갖고서 히틀러 같은 체제가 나타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선거법 자체가
한 당이 독자적으로 이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배제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독은 지금까지 지금 독일이라는 나라가 1949년 서독연방공화국이 생긴 이래 지금까지 한 번도 단독 정당이 집권을 한 적이 없어요. 예. 그 전부 다 이제 연정을 했기 때문에 어느 한 정당이 독주를 할 수 없고 그것이 오히려 정치를 안정시키는 데 하나 크게 기여한 바가 된 겁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국력이나 또 나라 발전을 위해서는 이제 좀 대통령제를 헌법 개정을 통해서 바꿔야 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 같은 나라는 헌법을 뭐 수십 번 바꿨다 그래요? 아, 거기는 뭐 우리나라처럼 개헌 절차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예. 저도 한 20년 전에 그 오스트리아의 이제 합의민주주의를 한번 취재한 적이 있었는데 2차 대전 때 이제 나치에 협력을 했다고 그래서 그 오스트리아를 이제 미소가 분단시키려고 했는데 좌우파 지도자들이 영세 중립국 안을 타협을 해가지고 그 분단을 막았거든요. 맞아요. 예. 근데 왜 우리는 그게 안 될까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도 뭐 제도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안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는 대통령제라는 제도에서 보면은 지금 사실 5년이라든지 대통령제라는 거는 것이 뭐는 5년씩 한 번씩 정권을 바꿔가지고서 모두 가서 각기 자기 목적 달성하고 나가고 그다음에 또 다시 오면 다시 뒤집고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속성과 안정성이 없는 이런 정치 체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좀 개헌에 대해서는 찬성하시는 거죠? 저는 뭐 이제 2027년이 되면은 우리 지금 육공화국 헌법이라는 게 지금 40년째 되는데 그 다음 국회에서 아마 이 좀 정치 체제에 대한 논의를 좀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저는 희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제3 세력, 예. 사실 새로운 정치 세력이 국회에 들어가기를 갖다 바라는 겁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이제 민주당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낙연 전 대표가 지금 갈등 요소로 있고 그래서 통합형 비대위를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결단을 할까요? 내가 보기에 뭐 지금 말들은 뭐 통합형 비대위를 한다고 그러지만 비대위라고 하는 것이 왜 비대위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실한 어떤 요건이 없어요. 그냥 지금 반대 세력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상식과 뭐 정의라고 하는 네 사람이 지금 계속해서 통합 비대위를 요구를 하고 그거를 받아서 이낙연 전 총리도 그렇게 해야지 내가 당과 타협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민주당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별로 굉장히 호의적인 뜻을 보이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성립이 되리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통합형 비대위를 요구하는 거를 이제 속을 뒤집어 까보면 결국 비명계를 공천학살하지 말라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통합 비대위를 해야지 지금 비명계라고 하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서 공천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지금 자기들도 공천을 해달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 최근 또 여론조사에 좀 특이한 게 나왔는데요. 통합 비대위 찬성이 47%, 반대가 42%. 이제 시중 여론은 이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과 이제 그 민주당 정당 지지율 조사했는데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이제 2배 정도로 여전히 못하고 있다 이렇게 높은데 정당 지지도는 또 거꾸로 가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윤 대통령이 잘못한 거에 편승만 해서는 이길 수 있을까요? 원래 뭐 야당이라는 거는 원래가 여당의 집권 세력의 잘못을 먹고 사는 게 야당이에요. 네. 야당이 뭐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네들 솔직히 해서 독자적으로는. 네. 그러니까 이제 집권 세력이 잘못 가는 것만 기다리고 서 있는 것이 야당의 몫인데 그 지금 뭐 여론조사상에 이러고 저러고 나온다고 그래서 그 자체가 나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자,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송영길 전 대표가 이제 돈봉투 혐의로 구속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민주당 대변인이 탈당한 개인이기 때문에 뭐 사과도 하지 않고 논평이 없었거든요. 이런 건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그러니까 사실 일반 국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건 하나의 개인의 사건으로 치부를 해버린 거지. 자, 그러면 위원장님께서는 뭐 이재명 대표가 이제 일주일에 뭐 두세 번 재판도 받고 그다음에 송영길 전 대표 관련한 연루된 한 20여 명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 이런 게 있다고 해도 결국은 국민들은 어떤 심판론으로 갈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선거라는 것이 국정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거지 무슨 뭐 다른 큰 이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 나는 봐요. 네. 자, 이번에는 이제 선거제 좀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비례대표제 선거제 놓고 지금 병립형으로 회귀할 움직임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미 뭐 당론이 그쪽으로 가 있는 것 같고 이재명 대표가 약간 변심을 했어요. 왜 그럴까요? 뭐 선거 제도라는 것은 각 정당이 자기네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이재명 대표가 뭐 과거에 무슨 저희 선거 때 공약을 내세웠다고 그러는 건데 그 자체가 별로 이렇게 의미를 두지를 않고 다음 선거에서 우리가 무엇이 유리한가를 생각하니까 거기에 따라 결정하는 거 봐요. 그러고는 지금 선거제도에서 무슨 정립형이니 무슨 병립형이니 뭐 연동제니 이런 게 국민이 솔직히 해서 연동제가 어떻게 움직이지도 모릅니다. 솔직히. 어렵죠.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연동제가 지금 되고 있지도 않는 얘기예요. 자, 그렇지만 예를 들어 이준석 신당이 등장하는 과정에서 보면 지금처럼 연동형으로 가야 좀 유리하다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나는 그거 뭐 유리하고 불리하고 간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선거법을 전제로 해서 신당을 만드는 거지 무슨 선거법에 따라서 신당을 만든다고 는 보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총선을 많이 치러 보셨으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낮은 것도 민생의 고단함, 고물가 여러 가지 결국은 먹고 사는 문제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아니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선거에. 그러니까 지금 지난번 강서 보궐선거가 끝나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종전에는 뭐 이념이 최고라고 하다가 네. 그 선거 결과를 보고 나서는 이념이 아니라 민생이 최고다고 이렇게 말을 바꾸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어느 나라에서나 개개인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무슨 이념이 어떠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이제 국힘 비대위원장으로 계실 때는 서진 정책을 펴셨잖아요. 호남에 대해서 이제 유화적 제스처를 보내고 하셨는데 지금 5.18 정신 헌법 전문에 도입하는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약간 좀 국힘이 멈춘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아니 내가 뭐 국힘을 그 약속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도 약속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개헌이 이루어진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거 어느 정도 반영을 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내가 사실 이 국힘의 비대위원장을 하면서 왜 서진 정책을 갖다가 얘기를 했느냐. 수도권에서 완전히 몰락을 하지 않았어요. 네. 지난 21대 총선에서. 네. 그런데 수도권에 사실은 호남 인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서울만 해도 34%가 넘는 수준에 있고 경기도도 거의 비슷한 양상을 갖다 보이고 있는데 그렇죠. 이 사람들이 이 호남을 제대로 껴안지 않으면은 그 표심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 이 서진 정책이라는 거를 할 적에 우리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대다수가 영남 사람들이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무슨 표가 오느냐 하는 이런 단편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그거를 단편적으로 생각해가지고는 선거를 이겨낼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 솔직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호남에서도 지난번 대선 때 과거 대통령 선거 때 보수에 주는 표보다 훨씬 많이 얻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0.7%라는 차이라도 이길 수 있었던 건데 근데 지금 와서 또 뭐 그 문제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안 생각하면은 좀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선거를 앞두고서 지난번
새만금 잼버리 대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새만금에 대한 예산을 갖다가 막 대폭 삭감을 해버리지 않았어요. 그 내가 느끼기 그래요.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때는 무슨 생각해서 편성하는 거고 네. 그 잼버리하고 이 소위 새만금 발전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해서 새만금 예산을 확 깎아버렸냐 이게. 그러니까 새만금 예산을 갖다가 그렇게 삭감을 갖다 하고 나서 보니까 내가 전라북도 강의를 한번 갔더니 전라북도의 분위기가 확 변경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네. 그래 결국 가서 이제 어떻게까지 영향을 미치냐면 또 호남 관세론이라는 게 또 나온다네. 이제. 네. 예.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소위 말하는 대통령이 제안하는 국민 통합이라는 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이제 다행히 3천억 원이 예산이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자, 이제 또 대선이 이제 2026년 다가옵니다. 지금 뭐 등장한 인물로 봐서는 뭐 오세훈, 김동연, 한동훈, 또 이재명, 이준석 등등이 좀 눈에 띄는데, 자, 그 어떤 덕목을 갖춘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다음번 대선에는 이번 이제 4월달 선거 결과를 좀 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이제는 우리나라에 소위 정치인의 세대 교체가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요. 세대 교체. 예.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다음 대통령은 보다 더 젊은 사람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느냐를 봅니다. 네. 네, 이준석도 그러면 이제 주목해 볼 만한 인물인데, 자, 일각에서는 이제 얼마 전에 이준석 대표가 또 안철수 의원에게 사과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좀 그런 측면에서 좀 보완을 해야 될 거 아닌가 이런 얘기도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직도 젊기 때문에 혈기가 왕성해가지고서 말을 갖다 그냥 즉흥적으로 함부로 하는 그런 습관이 있어가지고서 뭐 그런 실수를 한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보전이 점차적으로 고쳐나갈 수 있는 문제니까 뭐 크게 문제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위원장님이 회고록을 쓰셨는데 제목이 영원한 권력은 없다 그랬는데 왜 그런 제목을 뽑으셨습니까? 아니 뭐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75년의 헌정사를 보고 같으면은 뭐 그거 딱 맞는 말이에요. 뭐 자기가 권력을 영원히 향유할 것 같아도 어느 순간 가면은 그 권력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것이 뭐 정치의 현실인데 어떻게 합니까? 네. 그리고 제가 이제 검색을 좀 해보니까 49살에 보건사회부 장관을 하셨어요. 네. 그다음에 50세에 청와대 경제수석, 또 5번에 걸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 하셨고 민주 국힘 거대 정당을 오가면서 비대위원장을 성공적으로 하셨고, 그래서 위원장님 이제 건강도 좋으시니까 다음 행보를 좀 궁금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음에 뭘 할 거냐고요? 네. 저는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예요. 자, 보니까 책도 뭐 한 10여 권 쓰셨던데, 뭐 한도 예, 역대 대통령의 이제 리더십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많이 고찰해서 쓰셨더라고요. 제가 이제 보니까 모든 대통령을 다 비판하셨던데 그 중에서 좀 가장 좀 배워야 할 리더십을 가진 분은 누구라고 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사실을 보면은 초기에 보면은 우리 이승만 대통령의 리더십이라는 것이 대단했다고 난 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소위 건국도 했고 6.25 사변도 참 슬기롭게 잘 넘겼는데 그분은 사실은 삼선 개헌을 안 하고 물러나셨으면은 대한민국의 국부로 영원히 우리가 기릴 수 있는 분인데 삼선 개헌을 해가지고 대한민국 민주 발전에 대해서 기본적인 폐해를 갖다 잡아가지고서 유쾌하지 못하게 대통령직을 물러나게 되고 해외에 가서 망명 중에 사망하게 되니까 그것도 결국은 성공한 대통령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네. 네. 그런데 대답을 좀 마무리할 시간이 돼서 우리 이사장님께서 혹시 좀 덧붙이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저는 사실 이번 4월 총선이라는 것이 정치를 바꿔야 할 계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네. 정치는 정치인들 스스로가 못 바꿔요. 네. 그러니까 국민이 정치를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굉장히 현명한 판단을 갖다가 다음 총선에서 보여주시길 갖다가 바라는 것뿐입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이 좀 투표를 잘해야 된다 이런 그거 당연한 말씀 거죠. 네, 예. 같습니다.
자, 이 김종인 대한발전전략연구원 이사장님과의 오늘 대담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느 때보다 시간이 좀 빠르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예. 이 통찰력 또 정치 경륜이 있으시기 때문에 뼈와 살이 되는 말씀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수고하셨고요. 자,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